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중국 테무의 반품 요청이 끊임없이 늘고 있는데요. 정작 중국인들은 왜 한국산만 좋아하냐며 울부짖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로 인한 피해만 수조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 사태를 예견한 한 미국인이 올린 글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시작 전 구독 꾹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32살 올리비아 콜린스입니다. 뉴욕에서 태어나 버클리 대학교를 졸업한 후 현재는 뉴욕에서 아동용품 브랜드의 상품 기획 개발자로 일하고 있어요. 업계에서 7년 차가 된 저는 기능성과 디자인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제품을 개발하며 브랜드를 성장시키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신생아부터 유아까지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을 기획하며 부모들이 신뢰할 수 있는 브랜드를 만드는 것이 저의 목표예요. 지금까지 다양한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시장 트렌드를 연구해왔죠. 특히 최근 몇 년간 친환경 소재와 안전성이 강조되는 흐름이 강해지면서 저는 이에 맞는 제품을 기획하고 개발하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러던 어느 금요일 대표님께서 중요한 미팅이 있다며 저를 회의실로 부르셨어요. 브리핑 자료를 받아 들여다보니 중국의 대형 이커머스 플랫폼 테무와의 협업 제안이었어요. 테무는 엄청난 속도로 글로벌 시장을 장악하고 있었고 이번에는 미국 시장에서의 입지를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해 여러 브랜드들과 협업을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빠르게 성장하는 아동용품 시장을 공략하려는 전략이 명확했죠. 브리핑을 읽으며 저는 이 기회의 규모에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어요. 항상 중국 기업들은 압도적인 가격 경쟁력을 바탕으로 시장을 장악하는 경우가 많죠. 테무 역시 초대형 프로젝트로 막대한 자본을 투자하며 여러 브랜드들을 유치하려 하고 있었습니다. 대표님께서는 우리 브랜드가 테무와 협업한다면 엄청난 규모의 판매 기회를 얻을 수 있을 거라며 기대하시더라고요. 실제로 테무와의 계약을 따내기 위해 많은 브랜드들이 경쟁하고 있었고 우리는 그 기회를 잡기 위해 철저한 준비를 해야 했습니다. 회사에서는 이미 프로젝트를 위한 사전 검토를 마친 상태였어요. 제품 개발팀은 기존 제품군을 테무의 유통 모델에 맞춰 조정하는 작업을 시작했고 디자인팀은 중국 및 글로벌 소비자들에게 어필할 수 있는 패키징 리뉴얼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법무팀은 중국 및 미국 간의 규제 차이를 분석하기 시작했고 재무팀은 대량 생산과 유통에 따른 수익성을 검토하는 중이었어요. 대표님께서는 이 프로젝트가 성공하면 우리 브랜드가 글로벌 시장에서 한 단계 도약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했죠. 그치만 뭔가 찜찜한 기분을 숨길 수가 없었습니다. 분명 테무는 막대한 자본력과 빠른 성장으로 기회를 제공하는 플랫폼이었지만 그 뒤에 숨겨진 리스크를 면밀히 살펴봐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특히 테무에서 판매되는 제품들의 품질과 유통 방식이 미국 시장에서 통할 수 있을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소비자 리뷰를 살펴보니 품질 문제에 대한 지적이 적지 않았고 이는 우리 브랜드의 신뢰도를 훼손할 수도 있는 요소였어요. 한참을 고민한 끝에 저는 직접 현장을 확인해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테무와의 협업이 브랜드에 미칠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중국 공장을 방문해 직접 생산 과정과 품질을 점검하는 것이 필요했죠. 대표님께 공장 실사를 건의드렸고 다행히도 신속한 승인을 받았습니다. 초기에는 시간 낭비라며 반대하시던 팀장님도 결국 제 제안을 받아들여 출장을 허가해 주셨습니다. 테무의 실체를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효과적인 협업 방안을 수립하는 것, 이것이 제가 맡은 첫 번째 과제였습니다. 저희 제품을 이용하는 소비자들의 신뢰를 얻을 수 있는 전략이 절실했죠. 출장 준비를 하며 테무 프로젝트 서류를 검토하다 보니 신입이었던 3년 전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그때의 일은 여전히 제 마음속에 불편한 기억으로 남아있어요. 당시 우리 회사는 처음으로 중국 시장 진출을 시도하고 있었고 저는 그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신생 브랜드였던 우리는 중국 유통망 확보를 위해 중국의 한 바이어와 미팅을 예정했죠. 그날도 평소처럼 회의실에서 미팅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중국 바이어 마이클 장은 오후 2시 정각에 도착하기로 했는데 무려 2시간이나 늦게 나타났어요. 늦은 것에 대한 사과는 없었고 오히려 자리에 앉자마자 차를 요구하며 우리 직원들에게 무례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정말이지 화가 머리 끝까지 치밀어 오르더라고요. 그는 우리 제품을 제대로 살펴보지도 않은 채 무조건적인 가격 인하를 요구했고 원가 이하로 납품하지 않으면 계약을 체결할 의사가 없다고 단언했습니다. 더욱이 미국과 유럽의 유아용품 안전기준 준수는 불필요하다며 저가의 원재료 사용을 제안했죠. 대표님이 브랜드 신뢰도 유지를 위해
안전성이 중요하다고 설명했지만 그는 전혀 개의치 않았습니다. 오히려 중국 시장에서는 그런 기준이 불필요하다며 계속해서 단가 인하만을 고집했어요. 미팅 중에 마이클 장은 갑자기 전화를 받겠다며 자리를 떴고 2시간이 넘도록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의리였던 저희는 그저 기다릴 수밖에 없었죠. 그가 돌아왔을 때는 이미 저녁 시간이었습니다. 상대방을 전혀 배려하지 않는 태도였지만 당시 우리는 중국 시장 진출이 절실했기에 미팅을 중단할 수 없었어요. 지금이었다면 즉시 계약을 포기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돌아와 한 요구는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우리 브랜드 제품에 중국 현지 제조사 로고를 부착해 OEM 방식으로 판매하자는 제안이었어요. 심지어 품질을 낮춰 단가를 절감하라는 요구까지 했습니다. 대표님이 브랜드 가치 보호를 위해 수용할 수 없다고 거절했지만 마이클 장은 금전적 문제만 해결되면 된다며 비아냥거렸죠. 미팅은 늦은 밤까지 계속됐고 그는 계속해서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했습니다. 심지어 우리 제품의 포장을 중국 현지 브랜드와 동일하게 만들어 경쟁사 제품으로 위장하자는 제안까지 했어요. 그의 시각에서 우리는 단순한 하청업체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가장 황당했던 것은 그 이후였습니다. 마이클 장은 자신의 요구를 수용하면 별도의 보너스를 지급하겠다며 봉투를 건넸어요. 계약금 외 금품 수수는 금지되어 있었지만 그에게는 이런 원칙이 통하지 않아 보였습니다. 다행히도 저는 그 후 해당 업무에서 제외되어 그의 불쾌한 모습을 더 이상 마주하지 않아도 됐습니다. 그 일 이후로 저는 중국 바이어들과의 협상에 더욱 신중한 태도를 갖게 됐어요. 현재 테무의 프로젝트 자료를 검토하면서 느끼는 불편함도 그때의 경험 때문이었죠. 이러한 생각을 안고 중국 출장길에 올랐고 광둥성에 도착했습니다. 공장의 외관은 깔끔하고 체계적이었어요. 견고한 철제 출입문이 단단히 닫혀 있었고 그 위로 테무의 로고가 또렷하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출입구 옆으로는 제품을 운반하는 트럭들이 정렬되어 있었고 창고처럼 보이는 건물도 정돈된 모습이었어요. 멀리서 보기에는 흠잡을 데 없는 현대식 공장이었습니다. 공장 관계자가 환한 얼굴로 저를 맞이하며 시설을 안내했어요. 그는 공장의 규모와 하루 생산량을 자랑스럽게 이야기하면서 하루에도 수십만 개의 제품이 생산된다고 강조했죠. 한국 시장 진출을 위해 오랜 시간 준비해왔고 이제 본격적으로 생산량을 늘릴 계획이라고 덧붙였어요. 설명만 들으면 이곳은 철저한 관리 아래 운영되는 최신 시스템의 공장처럼 보였어요. 하지만 말만으로는 신뢰할 수 없었죠. 실제로 제품이 어떤 환경에서 만들어지는지 확인하는 것이 이번 방문의 핵심이었어요. 출입문이 열리자 조심스럽게 안으로 발을 들였어요. 처음에는 특별히 이상한 점이 눈에 띄지 않았죠. 바닥은 깔끔했고 창고에는 정리된 제품들이 가지런히 쌓여 있었어요. 하지만 안쪽으로 걸음을 옮길수록 분위기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코를 찌르는 강한 화학약품 냄새가 퍼졌어요. 처음엔 공장 특유의 냄새인 건가 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강해졌고 목이 따가울 정도였어요. 환기가 원활하지 않아 공기가 무겁고 답답했어요. 더 안쪽으로 가자 바닥 곳곳에 물기가 고여 있었고 얼룩진 자국들이 선명하게 보였어요. 벽면 곳곳에는 페인트가 벗겨진 흔적이 있었고 기름때가 덕지덕지 묻어 있었어요. 생산 라인에 가까이 가니 컨베이어 벨트가 일정한 속도로 움직이며 제품을 찍어내고 있었어요. 멀리서 보면 문제가 없어 보였지만 가까이 다가가니 불안한 점들이 하나둘 보이기 시작했어요. 바닥에는 깨진 플라스틱 조각들이 굴러다니고 있었고 일부 제품은 완성되지 않은 채 벨트를 따라 이동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를 검사하는 직원은 보이지 않았죠. 더욱 충격적인 건 포장 라인이었습니다. 직원들은 제품을 상세히 확인하지 않고 그저 컨베이어 벨트에서 흘러나오는 대로 박스에 담고 있었어요. 찌그러진 제품도 금이 간 제품도 문제없이 포장되고 있었어요. 테이프로 감싸 분량을 숨기려는 모습도 보였어요. 이미 포장된 박스들이 공장 한쪽에 높게 쌓여 있었어요. 가까이 가보니 일부 박스는 찌그러져 있었고 테이프가 헐겁게 붙어 있어 벌어진 것도 있었어요. 안을 들여다보니 겉보기에는 멀쩡하지만 디테일하게 보면 흠집이 난 제품들이 가득했어요. 이런 제품들이 그대로 시장에 유통된다고 생각하니 등골이 서늘해졌어요. 불량품을 그대로 출고해도 괜찮냐고 묻자 공장 책임자는 아무렇지 않다는 듯이 웃으며 대답했어요. 어차피 싼 게 최고잖아요. 소비자들은 결국 사게 돼요.
그의 태도에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소비자들은 단순히 저렴한 제품만 원하는 게 아니라 품질과 안전성도 고려해요. 그런데 그는 품질보다 마케팅이 더 중요하다는 듯이 말했어요. 겉보기에는 멀쩡하고 가격이 싸면 소비자들은 결국 구매할 거라는 태도였어요. 배송만 빠르면 문제될 게 없다고 생각하는 듯 했어요. 단기적인 판매 실적에만 집중하고 품질 관리는 뒷전인 태도였죠. 이 공장에서 생산된 제품을 소비자들에게 추천할 수 있을까? 브랜드의 핵심 가치는 신뢰인데 이곳에서 만들어진 제품들은 그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어요. 공장을 둘러보며 고민이 깊어졌어요. 회사는 이 프로젝트가 엄청난 수익을 가져올 거라고 확신했지만 현실은 전혀 달랐어요. 만약 이 협업을 진행한다면 제 이름을 걸고 이 제품을 추천해야 했어요. 하지만 소비자들에게 이런 제품을 믿고 사용하라고 말할 자신이 없었어요. 공장 책임자에게 단호하게 말했어요. 이런 상태로는 아이들에게 안전한 제품을 만들 수 없다고, 이렇게 품질을 낮추면 브랜드 신뢰도가 무너질 거라고 단언했죠. 하지만 그는 여전히 태연한 모습이었어요. 그러면서 한국에서는 잘만 팔린다고 걱정 말라고 했죠. 그 순간 저는 확신했어요. 단기적인 이익보다 중요한 것은 소비자와의 신뢰라는 사실을요. 결국 테무와의 협업을 다시 검토하기로 했어요.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이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제품을 만들 수는 없었어요. 팀장님께 보고서를 제출하는 것이 뉴욕 복귀 후 제 첫 임무였습니다. 테무와의 협업이 왜 현실성이 없는지 상세히 설명하는 내용이었죠. 오랫동안 보고서를 검토하시던 팀장님께서 한마디 하셨어요. 제 생각이 지나치게 이상적이라는 지적이었습니다. 이런 기회를 그냥 넘기는 것에 대해 후회하지 않겠냐며 어차피 다른 누군가가 맡게 될 프로젝트라고 다시 한번 물으셨죠. 엄청난 규모의 자금이 걸려있는 프로젝트였고 성공하면 승진은 물론 큰 보너스까지 기대할 수 있다는 걸 저도 잘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양심을 저버리면서까지 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게 테무 프로젝트는 제 라이벌 사라에게 넘어갔죠. 처음부터 이 프로젝트의 가능성을 확신한다던 그녀는 공격적인 마케팅 전략을 펼쳐나갔어요. 바이럴 마케팅과 인플루언서를 활용한 그녀의 전략은 성공적이었습니다. 우리 브랜드의 가치는 테무를 통해 빠르게 상승했죠. 석 달이 지난 시점에서 테무와의 협업은 미국 시장에서 예상을 뛰어넘는 성과를 거뒀어요. 사라가 기획한 캠페인은 엄청난 반향을 일으켰고 이는 스트리트 저널에서도 주목할 만한 성공 사례로 다뤄졌습니다. 어느 날 로비에서의 우연한 마주쳤는데 너무 불편했어요. 최근 구매한 것처럼 보이는 화려한 장신구를 가득 끼고 있는 사라가 저를 향해 비웃듯 말했죠. 제 판단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그리고 그 덕분에 자신이 이 기회를 잡을 수 있었다며 우월감 가득한 눈빛을 보냈어요. 이제 그녀는 업계의 라이징 스타로 자리 잡았습니다. 여러 시상식에서 수상하며 승승장구하는 모습이었죠. 점심시간에 열린 그녀의 성공 축하 자리에는 저도 형식적으로 초대받았어요. 테무의 성공 요인을 열정적으로 설명하는 사라와 그녀를 향한 동료들의 찬사가 이어졌습니다. 겉으로는 축하의 미소를 지었지만 속마음은 복잡했죠. 사무실로 돌아와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제가 원칙만을 너무 고집했던 것은 아닌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전사회의에서 사라는 테무의 마케팅 성공 사례를 발표했죠. 판매 실적과 마케팅 효과만을 강조할 뿐 품질 문제는 전혀 언급하지 않았어요. 회의 후 사라의 조언은 신랄했습니다. 능력은 뛰어나지만 지나치게 고지식하다는 평가였죠. 이런 상황에서 저는 직접 테무 제품을 경험해보기로 결심했어요. 제가 과민 반응을 보인 것인지 실제로 품질에 문제가 있는지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조카의 선물로 테무의 로봇 장난감을 구매하기로 했죠. 광고는 최신 기술이 적용된 프리미엄 제품이라고 강조했어요. 구매 과정은 인상적이었습니다. 저렴한 가격과 빠른 배송 시스템이 돋보였죠. 하지만 제품 도착을 기다리는 동안 불안감을 떨칠 수 없었어요. 중국 공장에서 목격했던 장면들이 계속해서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그 사이 사라는 또 다른 성과를 이뤄냈죠. 이번에는 유럽의 대형 이커머스 기업의 미국 시장 진출을 총괄하게 되었어요. 회사는 이를 대대적으로 홍보했고 사라는 인터뷰에서 자신의 마케팅 철학을 강조하며 유명 비즈니스 매거진의 표지 모델로 선정되었어요.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했지만
저도 모르게 조급한 마음이 들었어요. 업계에서는 이제 사라의 이름이 자주 거론되고 있었고 저는 점점 뒤처지는 기분이었어요. 책상 위에는 아직 도착하지 않은 테무의 우리 브랜드 로봇 장난감 주문 내역서가 놓여 있었어요. 이 제품이 제 선택이 옳았는지 확인시켜줄 것 같았어요. 마침내 테무에서 주문한 로봇 장난감이 도착했어요. 겉보기에는 꽤 그럴듯했어요. 디자인도 괜찮았고 포장도 나쁘지 않았죠. 내 결정이 틀린 걸까 괴로웠습니다. 그렇게 한참 고민하다가 결국 이 장난감을 조카에게 선물하기로 결정했어요. 그런데 선물을 주고 며칠 후 언니에게 다급한 전화가 왔어요. 로봇이 갑자기 작동하지 않더니 연기가 피어올랐다고 했어요. 전화를 받자마자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다행히 언니가 곧바로 배터리를 빼서 큰 사고로 이어지진 않았어요. 하지만 장난감은 내부 회로가 타면서 심하게 변형된 상태였어요. 만약 조카가 가지고 놀다가 이런 일이 발생했다면 끔찍한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었어요. 그 즉시 언니 집으로 달려갔고 직접 장난감을 확인했어요. 제품 내부는 완전히 녹아내려 있었고 플라스틱이 변형되어 심한 타는 냄새가 났어요. 언니는 괜찮다며 저를 안심시키려 했지만 저는 충격을 받았어요. 이후 제품을 조사한 결과 내부 회로에 과열 방지 장치가 없었던 거예요. 정상적인 장난감이라면 일정 온도가 넘으면 자동으로 전원을 차단해야 하는데 그런 기본적인 안전 기능조차 없었던 거죠. 저는 그제야 확신했어요. 사라가 성공하든 말든 저는 옳은 결정을 내렸다는 것을요. 그 이후 저는 테무 제품과 관련된 데이터를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졌어요. 한국에서는 이미 테무 제품의 반품 요구가 급증하고 있었고 수많은 소비자들이 품질 문제를 이유로 환불을 요청하고 있었어요. 테무 관계자는 반품률이 낮다고 장담했지만 실제 통계를 보면 사정이 전혀 달랐죠. 온라인 커뮤니티와 리뷰 게시판에는 테무 제품을 사용한 소비자들의 불만이 넘쳐났어요. 불량품이 도착했다는 이야기부터 몇 번 사용하지도 못하고 고장이 났다는 불만까지 심지어 제품의 소재가 허술해 아이들이 다칠 뻔했다는 심각한 후기들도 이어지고 있었어요. 저는 곧바로 본사로 향했어요. 이 문제를 팀장님께 보고하며 테무와의 협업을 즉시 중단해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했죠. 우리 브랜드가 신뢰를 쌓아온 만큼 이런 결함 있는 제품과 연계되는 순간 이미지에 큰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었어요. 팀장님은 제 의견을 신중하게 듣고 고민하는 듯 했어요. 하지만 예상대로 사라는 강하게 반발했어요. 반품률이 있는 것은 당연한 일이며 모든 브랜드가 일정한 반품 비율을 겪는다고 주장했죠. 지금 중단하는 것은 그동안 쌓아온 모든 마케팅 전략을 한순간에 무너뜨리는 것과 다름없다는 의견이었어요. 사라의 주장은 테무의 시장 장악력이 워낙 강력하기 때문에 일부 반품 사례를 이유로 협업을 포기하는 건 어리석은 선택이라는 것이었어요. 그녀는 반품이 없는 브랜드는 없으며 소비자들은 불만을 이야기할 수 있지만 여전히 테무에서 제품을 구매하고 있다고 덧붙였죠. 만약 우리가 이 프로젝트를 포기한다면 시장에서 우리 브랜드의 경쟁력이 크게 떨어질 것이라고 강조했어요. 하지만 저는 포기할 수 없었어요. 문제는 단순한 반품률이 아니라 소비자 신뢰였어요. 품질이 떨어지는 제품을 판매하면서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넘어간다면 결국 우리 브랜드도 소비자들에게 외면받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우리가 어떤 브랜드로 기억될지를 고민해야 한다며 지금이 결정을 내릴 중요한 순간이라고 강조했어요. 하지만 사라는 제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프로젝트를 멈출 생각이 전혀 없어 보였어요. 결국 저는 테무에 공식적으로 항의할 자료를 준비할 것이라고 선언했어요. 단순한 의견 대립으로 끝낼 수 없는 문제였어요. 소비자들의 피해 사례를 모으고 제품의 결함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데이터를 분석해야 했어요. 품질 테스트 자료와 반품 사유를 비교하고 소비자 보호기관의 보고서도 참고하며 가능한 모든 증거를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팀장님은 저의 의지를 확인한 후 이 문제를 더 깊이 검토하겠다고 했어요. 사라는 여전히 불만이 가득한 표정이었어요. 그녀는 지금 우리가 집중해야 할 문제가 과연 이것인지 다시 생각해보라는 듯한 태도를 보였어요. 결국 회의실을 떠났지만 저는 더 이상 망설일 수 없었어요. 시간이 없었어요. 지금 이 문제를 바로잡지 않으면 더 큰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었어요. 저는 밤을 새워가며
모든 증거 자료를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소비자 신뢰를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었어요. 이번만큼은 절대 물러설 수 없었어요. 아니나 다를까 얼마 지나지 않아 일이 터졌습니다. 출근 준비를 하며 무심코 유튜브를 틀었어요. 그런데 예상치 못한 영상이 추천 목록에 떠 있었죠. 구독자 1000만 명을 보유한 유명 테크 유튜버가 테무 제품의 심각한 품질 문제를 폭로한 영상이었어요. 그는 테무의 여러 제품을 전문 연구소에 의뢰해 분석한 결과를 공개했죠. 테스트 결과 전자완구에서는 기준치를 훨씬 초과하는 유해물질이 검출됐고 일부 제품에서는 예상보다 훨씬 높은 전자파가 발생하고 있었어요. 가장 충격적이었던 것은 실제 화재 사고 영상이었어요. 단 하루 만에 이 영상의 조회수는 1000만을 돌파했죠. 댓글창에는 피해 사례가 끝없이 올라왔어요. 한 소비자는 테무에서 구매한 전자장난감이 갑자기 폭발해 벽이 그을렸다고 했고, 또 다른 소비자는 아이가 테무의 장난감을 사용한 후 피부 알레르기 반응을 보였다고 했어요. 뉴욕타임스도 이 사태를 기사로 다루며 테무의 생산 과정과 품질 관리 문제를 집중적으로 파헤쳤어요. 기자들은 중국 현지 취재를 통해 테무가 불법 하청 공장을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을 밝혀냈죠. 그 공장에서는 기본적인 품질 검사도 없이 제품이 대량으로 생산되고 있었어요. CNN은 이 문제를 심층 분석한 특별 보도를 내보냈어요. 전직 테무 직원이 인터뷰에서 회사가 의도적으로 불량 제품을 정품과 섞어 출하했다는 사실을 폭로했어요. 심지어 반품된 제품을 수리도 하지 않은 채 재포장하여 판매했다는 충격적인 증언까지 나왔어요. 이 소식이 퍼지자 소비자들의 분노는 걷잡을 수 없이 커졌어요. SNS에서는 테무 불매운동이 빠르게 확산됐고 소비자 단체들은 집단 소송을 준비하기 시작했죠. 특히 한국에서는 소비자들이 가장 적극적으로 반품과 환불을 요구하며 항의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테무만이 아니었어요. 제 브랜드에도 불만을 제기하는 소비자들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었어요. 테무에서 공급받아 판매한 몇몇 제품에서도 결함이 발견되면서 우리 고객들도 환불과 반품을 요구하기 시작했죠. 고객센터에는 문의 전화가 폭주했고 브랜드의 신뢰도는 빠르게 하락하고 있었어요. 사태가 심각해지는 걸 느끼며 본사로 향했어요. 월스트리트 저널은 테무의 주가가 폭락했다고 보도했어요. 투자자들은 주식을 대거 매도하며 손을 털었고 주요 협력사들도 계약 해지를 선언하기 시작했죠. 미국의 대형 유통업체들은 테무 제품을 매장에서 전량 회수하겠다고 발표했어요. 회사 내부에서도 비상이 걸렸어요. 사라는 갑작스러운 사태에 충격을 받은 듯 했어요. 그녀가 주도한 화려한 마케팅 캠페인은 하루아침에 거짓말이 되어버렸죠. 회사는 더 이상 테무 관련 업무를 지속할 수 없다고 판단했고 사라의 팀은 결국 해체됐어요. 미국 식품의약국은 테무 제품 전반에 대한 전수조사를 시작했어요. 특히 아기용품과 전자제품의 안전성을 철저히 검사하고 있었죠. 조사 결과 대부분의 제품이 심각한 안전 기준을 위반하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어요. 거기에는 우리 브랜드도 들어있었죠. 뉴스를 끝까지 확인하기도 전에 전화벨이 울렸어요. 화면을 보니 회사 번호였습니다. 전화를 받자 팀장님의 목소리가 들려왔죠. 예상했던 대로 테무 사태와 관련된 자료가 얼마나 준비되었는지 묻는 내용이었어요. 저는 지금까지 정리해둔 자료가 충분히 있다고 말씀드린 후 서둘러 회사로 향했습니다. 회사에 도착하자마자 곧장 회의실로 갔죠. 테무 사태가 급박하게 전개되면서 회사는 이 문제를 법적으로 어떻게 해결할지 논의하기 위해 한국에서 변호사를 초빙했어요. 회의실에는 주요 임원들과 법률팀이 이미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온 변호사는 냉철한 표정으로 자료를 정리하며 현재 상황을 분석하고 있었죠. 변호사는 한국 소비자들의 반응이 미국과는 상당히 다르다고 설명했어요. 한국 소비자들은 품질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며 특히 중국산 제품에 대한 불신이 높아 테무 제품을 구매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았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한국에서는 반품과 환불이 매우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었죠. 소비자들은 작은 결함이 있어도 즉시 반품을 요구하는 문화가 자리 잡고 있었고 덕분에 테무 제품으로 인한 심각한 피해 사례가 미국보다 훨씬 적었어요. 반면 미국에서는 저렴한 가격을 앞세운 테무 제품들이 빠르게 확산되었고 이에 따라 피해 사례도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한국 시장에서는 자연스럽게 불량품이 걸러지는 구조였죠. 이런 사실을 들으며
여러 감정이 교차했어요. 한국 소비자들이 신중한 선택을 해왔다는 점에서 감탄하면서도 내가 이 문제를 더 일찍 경고하지 못했다는 점이 아쉬웠습니다. 사태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지기 전에 좀 더 강하게 반대했다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계속 맴돌았죠. 하지만 후회만 하고 있을 수는 없었어요. 지금이라도 제대로 대응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변호사와 함께 법적으로 가능한 조치를 논의하며 항해 자료를 보다 정교하게 다듬기 시작했죠. 소비자 피해 사례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제품 결함과 안전 문제를 입증할 수 있는 데이터를 검토했어요. 반품과 환불 요청이 폭증한 고객센터의 기록도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었습니다. 특히 테무가 불량 제품을 고의적으로 정품과 섞어 출하했다는 전직 직원들의 증언은 법적 대응을 더욱 강력하게 만들 수 있는 핵심 자료였죠. 회의가 진행될수록 대응 방안이 점점 구체화되었어요. 소비자 보호기관에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정부 차원에서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요청하는 절차도 검토했어요. 한국과 미국의 소비자 보호법을 비교하면서 가장 효과적인 법적 대응이 무엇인지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한편 테무 측과의 직접적인 소통이 필요할 수도 있다는 의견도 나왔죠. 그동안의 사례들을 종합해보면 단순한 경고로는 테무가 변화를 보이지 않을 가능성이 높았어요. 강력한 법적 압박이 필요하다는 점에 모두가 동의했습니다. 변호사는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소비자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라고 조언했죠. 이미 테무와 관련된 브랜드들은 소비자들의 신뢰를 잃었고 이를 되찾는 것이 가장 시급한 과제라고 했어요. 저 역시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회사 차원에서 소비자들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전하고 보다 엄격한 품질 검사를 시행하겠다는 약속을 해야 한다고 생각했죠. 브랜드의 신뢰는 단기간에 회복될 수 없는 것이지만 이런 사태를 교훈 삼아 다시 쌓아나가는 것만이 유일한 해결책이었어요. 회의실을 나서며 다시 한번 한국 소비자들의 선택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변호사와 함께 정리한 자료를 바탕으로 공식적인 항해 절차를 시작했습니다. 테무 사태가 점점 더 커지는 가운데 회사는 공식적으로 테무 측에 문제를 제기하기로 했어요. 소비자 피해 사례와 제품 결함에 대한 자료를 정리해 공식 항해 서한을 보냈죠. 그러나 돌아온 반응은 예상과 달랐어요. 테무 측은 오히려 우리 측의 대응이 과장되었다며 문제를 축소하려 했어요. 그들은 모든 제품이 품질 검사를 거쳤으며 반품률 역시 산업 표준을 벗어나지 않는다고 주장했어요. 심지어 우리 브랜드의 대응이 테무의 명성을 훼손할 수 있다며 법적 조치를 고려할 수도 있다는 협박성 멘트까지 포함되어 있었어요. 이런 태도에 분노가 치밀었어요. 수많은 소비자들이 피해를 입었고 각국에서 소송이 진행 중인데도 테무는 여전히 책임을 회피하려고 했어요. 전직 직원들의 증언, 연구소의 검사 결과, 소비자 리뷰까지 명확한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인정하려 하지 않았어요. 더 이상 대화로 해결할 수 없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소비자 보호기관과 협력하여 더욱 강력한 대응을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죠. 회의실에서 팀원들과 함께 신뢰 회복 방안을 논의하기 시작했어요. 테무 사태로 인해 소비자들의 불안감이 커졌고 우리 브랜드도 타격을 입었어요. 이제 중요한 것은 어떻게 소비자들의 신뢰를 되찾을 것인가였어요. 더 이상 품질이 의심되는 제품을 판매해서는 안 된다는 점에 모두가 동의했어요. 우리는 엄격한 품질 관리 기준을 도입하고 믿을 수 있는 생산업체를 새롭게 선정해야 했어요. 신뢰를 되찾는 유일한 방법은 소비자들에게 확실한 품질을 보장하는 것이었어요. 그때 문득 언니가 했던 말이 떠올랐어요. 몇 달 전 조카의 생일 선물을 고르다가 언니는 한국산 장난감을 추천했었어요. 그녀는 한국산 장난감은 안전 기준이 까다롭고 품질이 좋아서 믿고 살 수 있다고 했어요. 그때는 대수롭지 않게 넘겼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중요한 단서가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곧바로 한국산 장난감에 대해 조사하기 시작했어요.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긍정적인 정보가 많았어요. 한국의 완구 업체들은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높은 안전 기준을 따르고 있었고 친환경 소재를 적극적으로 사용하고 있었어요. 유해 물질 검사를 철저히 하고 있으며 각종 인증 절차도 거쳐야만 제품을 출시할 수 있었죠. 단순히 품질만 좋은 것이 아니라 디자인과 기능성에서도 뛰어난 평가를 받고 있었어요. 소비자 리뷰 역시 긍정적인 반응이 많았어요. 많은 부모들이 한국산 장난감을 신뢰하며 오래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을 장점으로 꼽았어요. 이 자료들을 보며 한국 제품과 협업하는 것이
우리가 신뢰를 회복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는 제품을 제공하는 것이야말로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길이었어요. 한국의 완구 기업들과 협업해 고품질의 제품을 직접 선보이며 테무 사태로 실추된 신뢰를 되찾을 수 있을 것 같았어요. 팀원들과 논의한 끝에 한국으로 가서 직접 업체를 만나보기로 결정했어요. 테무 사태 이후 소비자들의 불신이 커진 상황에서 이제는 완전히 새로운 기준을 세워야 했어요. 품질을 보장할 수 있는 브랜드와 협력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했어요. 비행기 티켓을 예약하며 다시 한번 다짐했어요. 이번 프로젝트는 단순한 비즈니스가 아니라 소비자 신뢰를 회복하는 중요한 기회였어요. 더 이상 저품질의 제품이 시장을 지배하게 두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이번에는 제대로 된 선택을 해야 했어요. 한국산 장난감과 협업하는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이끌어 소비자들에게 다시 한번 신뢰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거예요.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구독 꼭 눌러주시고 한국산의 좋은 점에 대해 댓글로 의견 나눠주세요. 감사합니다.